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항산화 보조제가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지난 32부에서는 우리가 마신 산소의 변환체인 활성산소가 암 발생과 진행 모두를 촉진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활성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33부에서 소개해드린 많은 연구 논문들은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해도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본 영상 제작자가 가장 선호하는 가능성 하나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해도 암의 성장과 전이를 막을 만큼 활성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활성산소의 작용 양상을 그 농도에 따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살표는 활성산소 농도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즉 위로 갈수록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우선 활성산소에 의한 DNA 손상과 유전자 변이는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이, 즉 암 발생 빈도는 이렇게 역삼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성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 DNA 손상이 아주 심하면 세포가 죽는데 암세포도 그러합니다. 이에 반하여 낮은 농도의 활성산소는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한다고 32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그 농도가 떨어지겠지만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선 활성산소가 거의 다 제거되어 농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활성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니 암 발생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암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는 활성산소 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생긴 암은 활성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잘 죽지 않겠지만 암의 성장과 전이를 일으킬 만큼의 활성산소도 없으니 암 진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하지 않는 암은 의미가 없으니 결국 항산화제의 암 예방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산화제가 암 예방에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설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해도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만 제거되어 그 농도가 이 그림 정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빈도는 줄겠지만 유전자 변이는 여전히 일어나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록 활성산소 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도가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지 않고 생존하는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경우 암 발생은 감소할 수 있으나 발생한 암세포가 오히려 잘 죽지 않게 되고 암의 성장과 전이는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암 예방 실패 혹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항산화제의 암 예방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해도 체내 활성산소 농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항산화제의 꾸준한 복용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 농도가 파격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산화 물질의 분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항산화 물질은 아마도 우리 몸과 세포에 고루 분포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세포 내의 특정 장소에서 생성되고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섭취한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만나 분해할 기회는 사실상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작용하는 부위에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활성산소를 만나 분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지닌 항산화 물질들은 더 이상 항산화 보조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의약품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특화된 항산화 물질 개발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항산화 보조제 복용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암 예방과 치료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의문점도 있습니다. 우선 소개한 연구 결과들이 항산화 식품도 항산화 보조제처럼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제된 항산화 보조제와는 달리 항산화 식품은 항산화 물질 외에도 많은 영양소와 유익한 물질들을 함유합니다. 따라서 항산화 식품과 항산화 보조제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은 무수히 많은데 이들 모두가 암 예방 효과가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모른다는 것이고,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항산화 물질들만 선별하여 조사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보조제가 암 외의 다른 질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는 없고, 본 영상의 내용은 항산화 보조제와 암과의 관계에만 한정됩니다. 활성산소는 암뿐만 아니라 치매와 동맥경화 같은 질병들과 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항산화 보조제가 암을 예방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해서 다른 질병들의 예방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힙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암, 활성산소, 항산화 물질들 사이의 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